내가 사는 곳은 서울 구로구의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이다. 역세권이라는 장점 하나만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곳. 방음이라곤 거의 되지 않는 얇은 벽 너머로 옆집의 기침 소리, 윗집의 발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어찌 보면 고시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공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훈. 직업은 프리랜서 웹툰 작가다. 마감에 쫓겨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 지 오래. 덕분에 내 활동 반경은 대부분 405호, 이 작은 오피스텔 방 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 내 무채색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인 것은 맞은편 404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그날도 마감을 코앞에 두고 타블렛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한동안 부산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쿵쿵 짐을 옮기는 소리,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 몇 달간 비어있던 404호에 드디어 누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뻐근한 목을 돌리며 현관문 렌즈를 통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엿보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이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단아한 인상의 여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선이 고왔고 이사의 번잡함 속에서도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며칠 뒤 우편함에서 우연히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금세 오피스텔의 풍경에 녹아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녀의 방에서는 좀처럼 소음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듯했다.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404호 문 앞에 쌓였다가 사라지곤 했고 밤늦게까지 희미하게 박스 테이프를 뜯는 찍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다. 아마도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예품 같은 것을 파는 게 아닐까 나는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시끄럽지도 거슬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또 한 명의 도시 유목민이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다. 가끔 담배를 태우러 옥상에 올라갈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방엔 늘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나와 같은 밤샘 노동자라는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저 404호의 새로운 이웃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서연 씨가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 404호에 새로운 인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끔 주말 저녁에만 모습을 보이던 젊은 남자였다. 그는 25, 6쯤으로 보이는 훤칠하고 인상이 선한 청년이었다. 서연 씨가 힘겹게 옮기던 커다란 택배 상자를 번쩍 들여다주기도 하고 장을 봐온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그녀의 뒤를 따르기도 했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그는 나 같은 낯선 이에게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목례를 건넸다.
그 미소에는 어떤 꾸밈이나 경계심도 없어서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준. 나중에 오지랖 넓은 경비 아저씨와의 대화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404호에 사는 충각 말이야. 그 한서연 씨 사촌 동생이라던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당분간 누나 집에 신세 좀 진다고 하더라고. 사촌이라. 어쩐지 두 사람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집안 사정을 굳이 캐물을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도준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면서 404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이전까지는 고요하기만 했던 방에서 이제는 종종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넘어왔다. 저녁 시간이 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가 복도에 퍼지기도 했다. 혼자서는 종처럼 해먹지 않았을 음식들이었다. 밤샘 작업을 하다가 새벽녘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면 404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도란도란 움직이는 것이 보이곤 했다. 함께 TV를 보는지 아니면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의 삭막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훔쳐보며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러움과는 조금 다른 차가운 방 안에 작은 난로를 그려놓은 듯한 따스함이었다. 그래, 저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서연 씨의 얼굴에서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화사한 미소가 자주 피어났다. 도준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촌 동생 이상의 삶의 활력소 같은 존재인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이 오피스텔의 벽만큼이나 얇고 위태로운 것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위로 검고 거대한 폭풍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토요일 오후였다. 모처럼 마감을 일찍 끝낸 나는 해방감에 젖어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이 낡은 건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였다. 잘 차여입은 중년 여성과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어 명.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점령하러 온 군인들처럼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다. 잠시 후 복도에서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도준,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놈아. 그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분노에 차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404호 문 앞에는 아까 그 중년 여성이 서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경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당황한 표정의 도준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서연 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도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손바닥이 그의 뺨이 위로 날아들었다. 짝 하는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도준의 고개가 돌아갔다. 이 미친놈, 애미 쑥을 이렇게 썩여놓고 이런데 처박혀서 저런 년이랑 살림을 차려? 제정신이야? 여자의 도끼 서린 눈이 서연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 씨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네가 그 년이구나. 내 아들 홀린 여우 같은 년. 나이도 10살은 더 처먹은 게 양심도 없지. 돈 보고 꼬리친 거냐? 아니면 네 늙은 몸뚱이가 그렇게 좋더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타르르 떨고 있었다. 복도에는 어느새 다른 집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이 소란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서연 씨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준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여자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이제 오피스텔 복도가 떠나가라 울부짖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 다 보시오. 이 요망한 것이 내 순진한 아들을 꿰서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저 악독한 것을 좀 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려는 목적만이 담긴 폭력적인 외침이었다. 나는 렌즈 너머로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사병사호의 작은 세계가 외부에서 들이닥친 무자비한 폭력 앞에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도준 어머니의 광기 어린 절규는 복도를 가득 메우고도 남아 오피스텔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폭언을 넘어 극단적인 감정적 협박을 시작했다. 박도준, 너 저년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네 애미 죽는 꼴 볼 줄 알아라. 내가 너 같은 자식 새끼 낳고 미역국 먹은 걸 후회하며 그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그녀는 말뿐만이 아니었다. 옆집 복도에 놓인 작은 화분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신용까지 했다. 함께 온 남자들이 말리는 척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준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연극처럼 보였다. 아들의 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의 잔인한 무기였다. 도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과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그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서연 씨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서연 씨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거의 속삭이듯 도준에게 말했다. 가, 도준아, 어서 어머님 모시고 가.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공허한 울림만이 있었다. 그녀는 도준을 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아주 살며시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도주는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승리감에 찬 눈빛과 서연 씨의 텅 빈 눈빛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결국 도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은 항복의 신호였다. 그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어서 짐 챙겨. 이런 더러운 곳에서 1분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 도주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나왔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그의 시선이 서연 씨에게 닿았다. 서연 씨 역시 말없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고 가는 눈빛은 내가 지금껏 본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다. 수만 가지의 말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그리고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그 짧은 시선 안에 담겨 있었다. 쾅! 404호의 문이 닫히고 도주는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 복도에는 구경꾼들이 흩어지고 난 뒤의 어색한 정적과 서연 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나만이 남았다. 그녀는 한동안 닫힌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 작고 연약한 등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차마 문을 열고 나가 위로의 말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준이 떠나간 후 404호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그날 이후로 그 문은 마치 거대한 무덤의 입구처럼 어떤 생명의 기척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들려오던 탁스테이프 소리도 나지막한 TV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문 앞에 쌓이던 택배 상자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침묵만이 그 공간을 지배했다. 첫날 밤 나는 희미한 흐느낌을 들었다. 벽을 타고 넘어온 그 소리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만 끝내 새어나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래서 듣는 내 마음마저 아려오는 그런 소리였다. 나는 그저 그녀가 슬픔을 이겨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째 밤부터 울음소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실려있던 흐느낌은 사라지고 대신 일정하고 단조로운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구절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처럼 그 소리는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전의 울음이 슬픔을 느끼게 했다면 이제 그 소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섬뜩함을 불러일으켰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아랫집에서는 밤마다 누가 우는 거냐 며 불평을 했고, 옆집에서는 혹시 고양이 소리 아니냐 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도 그 소리의 진원지가 404호의 서연 씨라고는 쉽게 단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도준이 허겁지겁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그는 미친 듯이 404호의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눌러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서연씨! 한서연씨! 문 좀 열어봐요, 제발!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굳게 닫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그는 경비실로 달려가 관리인과 함께 마스터키를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파괴하고 나서야 404호의 문이 열렸다. 나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진 못하고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도준의 짐승 같은 오열이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연 씨는 침대 위에 반드시 누운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굳게 닫힌 입가에는 하얀 거품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머리맡에는 빈 약통 몇 개와 빈 편지 2통이 놓여 있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소문이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죽은 여자가 임신 중이었다더라. 어쩐지 한날 한시에 두 목숨이 같구만. 그날 404호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비정한 죽음의 빛깔이었다. 한서연 씨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지고 404호는 경찰의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다. 며칠 뒤 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그녀의 유품 몇 가지를 챙겨간 후 그곳은 다시 완벽한 공실이 되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졌다고 해서 그곳에 깃든 기억과 원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더욱 무겁게 채워지는 듯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나였다. 나는 웹툰 마감 때문에 여전히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밤이 깊어지고 오피스텔 전체가 잠든 시간,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벽을 타고 넘어오는 희미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 흐느낌은 마치 내 현관문 바로 앞에서 혹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감정이 제거된 그 기계적인 울음소리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 소리를 최대로 키웠지만 그 소리는 음악을 뚫고 뇌 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것 같았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오싹한 기분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최근 오피스텔에 자잘한 도난 사건이 몇 번 발생하면서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문 위에 작은 CCTV를 설치해 두었다.
그날도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CCTV 녹화 영상을 무심코 돌려보고 있었다. 빠른 배속으로 화면을 넘기는데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형체에 손가락을 멈췄다. 시간은 새벽 2시 14분. 복도를 비추는 흑백 화면 속에서 404호 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한 여자의 형상이 스르르 빠져나왔다. 서연 씨가 생전에 자주 입던 헐렁한 원피스 잠옷 차림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형체는 복도를 유령처럼 배회했다. 이리저리 떠다니듯 걷다가 우리 집 405호 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현관문 렌즈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는 듯한 행동을 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영상을 확대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화면 속 여자의 형체는 분명 서연 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부분이 마치 하얀 안개처럼 뿌옇게 뭉개져 있을 뿐이었다. 형체는 한동안 그렇게 내 문 앞을 지키듯 서 있다가 다시 스르르 404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은 들어갈 때도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 없이 그저 공간이 일그러지듯 닫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다. 명백한 녹화 영상이었다. 죽은 한서연 씨가, 그녀의 원혼이 이 복도를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떠나지 못하는 자의 처절한 신호였다. 34호의 흉흉한 소문은 오피스텔 사람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지만 외부인에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저 사람이 죽어나간 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한동안 비어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다.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들던 젊은 배달 기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싹싹하고 일처리가 빨랐지만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복도에 잠시 내놓은 택배 상자를 슬쩍 하거나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는 등 자잘한 좀도둑질을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녀석은 배달을 마친 후에도 오피스텔을 떠나지 않고 4층 복도를 어슬렁거렸다. 그의 눈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404호를 향해 있었다. 죽은 사람이 살던 방이니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흑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다. CCTV 영상 속에서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챙겨온 공구를 꺼내 404호의 낡은 도어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낡은 모델이라 그런지 몇 번 낑낑거리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힘없이 돌아갔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으악! 복도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배달 기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얻어맞기라도 한 듯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엉덩방아를 찌은 채 공포에 질려 눈이 완전히 풀린 상태로 404호 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 내뱉었다. 눈이, 하얀 눈이, 거품. 그의 비명에 놀란 이웃들이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발작하듯 떠는 그를 겨우 진정시켰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울먹이며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두 개의 점이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눈이었지만 검은 자위가 없이 온통 흰 자위뿐인 죽은 자의 눈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아래로 굳게 닫힌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던 바로 그 모습처럼. 그는 덜덜 떨며 말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차가운 손길과 함께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속삭임이 뇌리에 직접 울려 퍼졌다고. 그날 이후로 그 배달 기사는 다시는 우리 오피스텔에 나타나지 않았다. 404호의 문은 관리인에 의해 새로운 자물쇠로 단단히 봉해졌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 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그곳은 단순히 비어있는 방이 아니었다. 깊은 원한을 품고 잠든 홀령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살아있는 자들이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 불가침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흘러 404호의 비극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다. 집주인은 어떻게든 방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세를 놓았다. 싼 값에 현혹된 사람들이 몇 번 들어오기도 했다. 첫 번째 세입자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계약했지만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짐을 뺐다. 밤마다 누군가 귓가에서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방문을 잠그고 자도 아침이면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분명히 제자리에 둔 물건들이 방 한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일이 반복된다며 질겁을 했다. 두 번째 세입자는 신혼부부였다. 그들은 입주 전에 무당까지 불러 굿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도 한 달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다. 아내가 매일 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배가 부른 소복 차림의 여자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내 남편 돌려줘, 내 아이 돌려줘 라고 속삭이며 목을 졸랐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가고 말았다. 그 후로도 몇몇 사람이 더 들어왔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 누구도 404호의 원념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404호는 다시 영원히 주인을 찾지 못할 저주받은 공간으로 남겨졌다. 나는 가끔 복도를 지나며 굳게 닫힌 404호 문을 보곤 했다. 마지막 세입자가 나간 후 집주인은 아예 문의 못질까지 해버렸다. 그 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날의 CCTV 영상과 배달기사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인이 건물 전체 소독을 위해 비어있는 404호의 문을 잠시 열게 되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흉하게 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폐가였다. 그런데
그 잿빛 풍경 속에서 유독 한 가지만이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창가 작은 선반 위에 놓인 조그만 액자 하나. 그것은 서연 씨와 도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도준이 등 뒤에서 서연 씨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 두 사람 모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시간의 때를 뒤집어 쓰고 낡아가는 동안 오직 그 사진 액자만이 마치 어제 닦아놓은 것처럼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다른 모든 것은 잊고 버렸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만큼은 차마 놓지 못하고 매일 밤 정성껏 어루만지고 닦아내는 것만 같았다. 그 애틋하고 서글픈 장면에 나는 목구멍이 컥 하고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원한은 단순히 죽음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억울하게 빼앗긴 자의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나 역시 그 저주받은 오피스텔을 떠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고 웹툰 작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404호의 기억은 흐릿한 옛날 이야기처럼 마음 한구석에 묻혔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나는 동료 작가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홍대의 한 작은 이자카야에 갔다. 시끌벅적한 가게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내 눈에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의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어딘가 모르게 깊은 피로와 고독이 묻어나는 그 모습에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잠시 후 그 남자가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흐릿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옆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박도준이었다. 예전에 밝고 선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새치,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공허한 눈빛.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삶의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가 가게를 나간 후 마침 그를 아는 듯한 동료 작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친구 박 작가 알지?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랑 억지로 결혼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했잖아. 듣기로는 결혼 생활 내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헛소리를 했다던데 결국 부인이 못 견디고 떠났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는 저렇게 폐인처럼 지내. 참 안 됐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 씨를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꿈속에, 그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며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곁에 있고 싶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차를 돌려 구로구의 그 낡은 오피스텔 앞으로 갔다. 건물은 예전보다 더욱 쇠락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차 안에서 고개를 들어 사침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불이 꺼진 404호의 창문. 그 검은 사각형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아주 희미한 흐느낌이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에도 닳지 않고 사회의 잔인한 편견에 짓밟혀 썩어 문드러지지도 않은 지독한 사랑과 억울함이 뒤엉킨 원혼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저 낡은 오피스텔의 복도를 떠돌며 비극적으로 끝맺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속삭일 터였다. 음과 양이 갈라놓은 비극, 산 자도 죽은 자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슬픈 사랑의 마지막 울림이었다.